자, 이번 시간에는 커피의 가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피 가공은 한 9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처음에 수매, 펄핑, 건조, 클리닝, 탈각, 선별, 포장, 보관, 선적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원산지에서 수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펄핑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펄핑은 과육을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추럴 프로세스와 또 하나는 와시드 프로세스입니다. 그 내추럴 프로세스는 햇볕에 건조를 시키는 거고요. 와시드 프로세스는 여기에 그 생두를 물로 씻혀서 그 다음에 건조를 시키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건조 과정은 두 가지로 햇빛 건조와 기계 건조가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햇빛 건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 건조는 12시간에서 약 24시간 정도 건조를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건조가 된 생두인 경우에 클리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클리닝은 두 가지 과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클리닝, 이물질을 이제 먼저 선별해서 걸러내는 과정이고요. 두 번째는 디스토닝, 돌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이 돌이나 이물질들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다음 과정인 생두의 껍질을 벗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과정은 탈각 과정입니다. 탈각 과정은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뉘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탈각, 생두의 파치먼트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인 그 광택, 폴리싱 과정인데 이 과정은 그 파치먼트 안에 있는 실버 스킨을 제거를 해서 광택을 내는 과정입니다. 다음은 선별 과정입니다. 선별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사이즈에 의해서 분류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밀도에 의해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색상에 의해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선별이 된 생두는 다음 과정인 포장 과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관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선적을 하게 되죠. 선적 과정은 주로 남반부 생산지에서 북반부에 있는 유럽이나 그 북미 쪽으로 이제 그 이동을 하게 되는데 적도 지역을 지나게 되면서 생두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각각의 가공 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커피 수매 과정입니다. 커피 수매는 펄핑이나 프로세싱 가공을 위해서 다른 곳에서 위치한 커피 농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고요. 커피 공장은 이동이 쉽고 커피의 건조가 용이하고 공장 가용 인력 수급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커피 체리 수확 지역과 펄핑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커피 수매상은 설비가 없는 소규모 농장과 개별 농가를 대형 커피 공장이나 시설 설비가 되어 있는 대형 농장을 연결해주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수매 방법을 할 때는 커피 체리를 굴절개나 당도계 등의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잘 숙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육안으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 파치먼트 수매 시에는 일반적으로 수분 함량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최종 수분 함량이 약 12%가 적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체리의 외껍질만 까서 수매하는 젖은 파치먼트는 향으로 품질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커피 생두의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방식에 전기저항식과 초음파 측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피를 제거하는 방법인데요. 수확된 체리는 보통 당일 외피 껍질을 벗기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커피 체리가 쉽게 발효돼서 당일 외과피가 제거 작업이 안 되게 되면 체리 자체가 물러지고요. 병충해에 취약해서 이 펄핑이라는
과육을 제거하는 과정이 바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은 체리 펄핑 과정입니다. 이 펄핑 과정은 이 커피 가공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추럴 가공과 와시드 가공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추럴 가공은 햇빛에 건조를 시키는 과정인데요. 단맛과 바디감, 그리고 복합적인 향미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와시드 과정은 내추럴 과정 중간에 그 물로 와싱하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산미와 향미 밸런스가 좋은 생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공 과정에 펄프드 내추럴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바디감이 있고 복합적인 향미를 우리가 얻을 수 있고요. 맨 밑에 하단에 있는 세미 와시드 가공이 있습니다. 이거는 바디감이 약간 약해지는 경향을 지니고 있고요. 메인인 내추럴 가공과 와시드 가공의 중간자적 특성을 지닌 가공이 허니 가공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공별로 이제 공정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요. 체리를 수확을 하고요. 체리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 체리 수집하는 방법은 핸드피킹이나 스트리핑이나 기계로 이제 수확을 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리고 체리의 과육을 제거하는 과정이 펄핑 과정에 우리가 봤던 5가지 과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맨 왼쪽에 있는 내추럴 과정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체리에서 과육을 분리를 해내고요. 그거를 건조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체리 상태로 건조를 시키는 거고요. 자, 맨 오른쪽에 와시드 과정을 보시면 내추럴 과정과는 사뭇 다르게 프로세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보시면 내추럴은 체리 상태로 건조를 시키지만 와시드는 중간에 있는 펄핑, 과육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점액질을 제거하고 여기에 한 번 더 물로 세척을 한 후에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내추럴 가공과 와시드 가공의 중간자적 성격을 띠고 있는 허니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니 프로세스는 펄핑을 하는 데 있어서 펄핑, 과육을 제거하는 비율이 살짝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허니 프로세스라 그러면 거의 과육을 제거를 하지 않은 거고요. 20% 그러면 80%를 제거하고 20%가 남아있는 그 과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펄프드 내추럴과 그 다음에 세미 와시드 과정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펄핑 과정 중에 그 내추럴 프로세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펄핑 가공 과정입니다. 내추럴 프로세스의 특징으로 커피 체리의 외피를 제거하지 않고 건조시킨 후에 펄프의 분쇄가 가능한 수분 함량 12%까지 건조해서 탈각한 후에 생도로 가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체리를 수확한 후에 햇빛에 건조시키는데 이게 넓게 펼쳐서 건조를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건조시키는 이 장소, 바닥의 장소를 파티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추럴 프로세스의 특징을 보시면 드라이 프로세스, 건조 과정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가공법입니다. 그래서 그 넓게 체리를 펼쳐놓고 햇볕에 자연 건조시키는 방법이고요. 여기 파티오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파티에 말리기도 하고 공기순환을 통해서 커피 체리가 고르게 건조되도록 다리가 달린 건조대 위에 올려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파티오라는 거는 그 건조 공간인데요. 커피를 말리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나 타일, 벽돌, 점터 등으로 된 공간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쓸거나 썩는 걸 막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이 체리를 뒤집어 줘야 되고요. 건조 가공 시 펄프, 점액질, 파치먼트가 하나 된 상태에서 벗겨내므로 부산물이 와시드 프로세스 가공 과정보다 적고요.
단지 껍질밖에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베트남과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들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대부분이 내추럴 생산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브라질은 일반적으로 펄프드 내추럴 프로세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로부스타 품종은 내추럴 방식으로 가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추럴 프로세스를 통해 나온 생두의 향미는 일반적으로 품종과 산지에 상관없이 과일 향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블루베리, 스트로베리, 트로피컬 프루트로 향미 프로파일이 기록되어 있고요. 불쾌한 향미로는 헛간 냄새나 쉰내, 두엄 냄새 등이 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수분이 많은 체리 상태에서 건조시켜서 와시드 프로세스보다 실버 스킨이 생두에 강하게 붙어 있어서 로스팅 했을 때 센터컷이 노란색을 띠고 쓴맛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도식도는 그 내추럴 프로세스의 과정이고요. 일단 수확하고 나서 이 체리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물질을 이제 제거를 하는데 이 키질이라는 게 있고요. 체질을 통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물에다가 살짝 체리를 놓게 되면 가벼운 것들은 뜨게 돼 있고요. 그리고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분류를 해서 건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그 와시드 프로세스입니다. 이 과정은 커피 체리를 수주에 담가 과육을 분리를 해서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해서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공정 마지막에 파치먼트를 물로 씻기 때문에 와시드라고 합니다.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최종적으로 파치먼트 상태로 건조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와시드 프로세스의 특징으로는 커피 체리가 건조하기 전에 끈적한 과육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와시드 가공 방식에는 수확을 마친 커피 체리가 파치먼트에 둘러싸여 있고요. 디펄프, 즉 과육 제거기로 과육을 제거한 후에 수조나 물통에 옮겨서 발효를 통해 남은 과육을 완전히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과육 안에 이 팩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그 커피체리 펄프는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발효 과정을 거치고 분해해서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일정한 설비와 풍부한 물이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하고요. 내추럴 프로세스보다 균일한 품질의 양호한 상태의 생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전통적인 정제 방식으로 콜롬비아나 과테말라, 탄자니아 등 많은 산지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와시드 가공을 통해서 수확된 체리는 품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와시드 가공의 향미를 보면 다른 가공 방식에 비해서 산미가 강하고요. 다양하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이 깔끔한 맛이라는 건 커피를 마셨을 때 불쾌한 맛이나 거친 맛, 떫은 맛과 같이 불필요한 향미가 나지 않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장된 이디오피아 예가체프 생두를 보시면 요 안에 이 가공 방법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면 내추럴이라고 써 있고요. 그레이드 1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레이드 1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생두의 등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시드 가공은 내추럴과 차별화되는 부분이 점액질을 제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세척 과정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건조에 들어가기 전에 파치먼트 상태로 만든 후에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물이 들어가게 돼서 이게 이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제 껍질을 벗겨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추럴 프로세스와 와시드 프로세스의 그 차이점은 수용성 성분의 화학적 성분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가 와시드 프로세스 커피보다
그 고형 성분을 더 많이 함유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가 펄프를 제거하지 않고 체리 상태에서 건조를 시켜서 점액질에 존재하는 당 성분이 커피 생두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는 생두가 노란빛을 띠는데 펄프에 색소 성분이 침착되기 때문입니다. 와시드 프로세스 커피는 발효와 세척 과정에서 고형분 손실이 발생하므로 상대적으로 내추럴 프로세스 커피보다 바디감이 강하고 맛이 깔끔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추럴 프로세스와 와시드 프로세스의 그 장단점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내추럴 프로세스가 일반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법이어서 생산 단가가 싸고요. 좀 친환경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과정 중에 이제 발효치가, 향미의 발효치가 발생할 수 있고요.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맛은 단맛이 과육을 같이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단맛과 바디감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을 띠고요. 그리고 커피 명칭은 내추럴 커피형 와시드 커피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부스트 커피 생산 국가에서 이 내추럴 프로세스로 가공을 하고 있고요. 와시드 프로세스는 전체적으로 균일한 상태의 생두를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환경 오염에 대한 염려가 되고요.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맛 특성에 있어서는 산미가 강하고 향이 부드럽고요. 불쾌한 맛이 나지 않은 깔끔한 맛을 낼 수가 있어서 와시드를 또 선호하기도 합니다. 그 센터 컵과 실버 스킨은 흰색을 띠고 있고요. 외관은 진한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와시드 프로세스를 통해 만들어진 커피는 와시드 커피나 마일드 커피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콜롬비아, 과테말라, 케냐 대부분 아라비카 생산 국가에서 이 와시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펄프드 내추럴 프로세스입니다. 아까 내추럴 프로세스는 체리 상태로 가공을 하는 거였습니다. 건조를 시켜서 가공을 하는 거였지만 이 펄프드 내추럴 프로세스는 펄핑, 그러니까 과육을 제거한 후에 파치먼트에 달라붙던 제목질을 제거하지 않고 그 상태로 건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습도가 낮아서 점액질을 발효 과정 없이 쉽게 제거가 할 수 있고요. 주로 브라질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펄프드 내추럴 프로세스는 내추럴 프로세스에 비해서 아까 파티오, 그 건조되죠. 거기서 건조하는 시간과 발효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액질이 파치먼트에 달라붙어 있어서 건조를 해도 독특한 향미 특성을 지니게 됩니다. 품질이 다른 체리를 물을 최소한으로 사용하여 분리하는 기술로 시장 가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허니 프로세스 과정입니다. 이 과정은 펄프드 내추럴과 유사한 가공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내추럴 프로세스와 와시드 프로세스의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펄퍼로 과육을 제거하고요. 그 펄프드 내추럴에 비해서 적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의 디펄퍼는 남겨두고 싶은 과육의 비율을 조절을 할 수 있는데요. 생두에 남겨두는 과육 양이 많을수록 건조하는 과정에 곰팡이가 쓸거나 결점으로 변질되는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 과육의 비율은 여기에 보이시는 것처럼 100% 허니, 20% 허니로 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에서는 이 허니 프로세스를 미엘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정은 건조입니다. 커피의 수분 함유율을 50% 내에서 파치먼트나 체리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12%로 낮추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건조를 하게 됩니다. 햇빛을 이용한 천연 건조와 기계 건조 방법이 있고요. 햇볕 건조는
직사광선에 의한 열과 뜨거운 표면의 복사열에 의해서 건조가 되게 됩니다. 햇볕 건조 시의 온도는 파치먼트는 40도, 체리는 45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천천히 건조된 콩일수록 수분 함유량이 일정하고요. 고른 색깔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온도 조절, 그리고 균일한 공기 전달, 빈번하게 콩을 뒤집어 주는 것이 효율적인 건조의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햇빛 건조는 펄핑이 끝난 젖은 상태의 파치먼트나 체리를 얇게 펼쳐준 후에 갈퀴질을 해서 커피 표면의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통풍이 잘 되게 합니다. 건조 기간은 파치먼트가 7일에서 약 15일이고요. 체리는 12일에서 21일 정도가 됩니다. 이 그림에 보이시는 요 바닥이 있죠. 만약에 이게 콘크리트라 그러면 요거를 이제 그 아프리카 지역에서 이걸 파티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 건조는 파치먼트 건조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햇볕 건조에 비해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기계 건조하기 전에는 파치먼트를 적어도 이틀 이상 햇빛에 말려서 수분 함량을 20% 정도 낮춰 예비 건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계 건조 시에 그 로터리 건조기가 많이 사용이 되고요. 약 12시간에서 24시간 건조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클리닝 과정입니다. 건조 후에 보관 중인 파치먼트나 체리는 가공 시설로 보내져서 클리닝은 커피 탈각 전에 수행하는 작업으로 이물질이나 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기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리닝 과정이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프리클리닝, 그래서 탈각을 하기 전에 커피보다 크거나 작은 이물질과 먼지 등을 제거해 주는 과정이고요. 또 하나는 돌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돌이 미리 제거가 되지 않으면 기계에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탈각 과정입니다. 수확돼서 건조된 커피 파치먼트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커피 생두를 감싸고 있는 파치먼트를 벗겨내야 실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생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과정의 탈각 과정은 생두를 감싸고 있는 파치먼트나 껍질을 제거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폴리싱이라는 광택은 생두를 감싸고 있는 이 실버 스킨, 은피를 제거해서 생두의 윤기를 띄게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팅, 선별 과정입니다. 스크린 소팅이 있는데요. 생두를 크기에 따라서 분리하는 것으로 구멍이 크기가 다른 스크린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스크린에 생두를 올려놓은 후에 진동을 줘서 크기에 맞춰서 스크린으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그 기준이 스크린 사이즈라는 게 스크린에 뚫려 있는 구멍의 크기로 이걸 표시를 하게 됩니다. 스크린 한 개의 단위는 64분의 1인치, 그래서 0.4mm가 되겠습니다. 1인치가 2.54cm죠. 그래서 이게 단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생두의 크기는 사이즈가 큰 걸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크린 사이즈를 보시면 스크린 넘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넘버가 20이 되게 되면 크기가 7.94mm로 이제 제일 크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스크린 넘버가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64분의 1인치, 0.4mm가 이제 줄어드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스크린 사이즈를 가지고서 등급을 매기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베트남이나 하와이, 콜롬비아, 케냐, 탄자니아 등은 요 생두의 사이즈가 크면 등급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와이안 코너 아시잖아요. 여기서는 스크린 사이즈가 19가 됐을 경우에 엑스트라 펜시, 제일 좋은 등급을 받고 가격도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펜시, 이런 식으로 이제 스크린 사이즈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 보시면 스크린 넘버가 16일 때, 자, 그레이드 1A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크린 넘버가 14인 경우에는 그레이드 1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G1, 뭐 G2라고 표기도 하기도 합니다. 콜롬비아 그 원두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데 슈프리모, 엑셀소라는 이제 용어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나오는 아라비카 원두 중에 제일 좋은 원두는 슈프리모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냐 같은 경우에는 제일 좋은 원두는 케냐 AA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스크린 사이즈, 넘버가 스크린 17 이상이 되면 여기에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케냐 AA라고 표기를 해서 제일 등급이 좋은 생두로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밀도에 의해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밀도 분류는 공기 흐름을 이용해서 가벼운 생두, 기형이거나 해충의 피해를 입은 생두, 발효된 생두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다른 생두를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색상에 의한 분류입니다. 색상 분류는 기계를 통해 색상을 구분해서 결점이 있는 생두를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기계에 투입된 생두에 빛을 쬐어서 반사되는 빛의 크기를 측정해서 다르게 인식이 되면 압축 공기를 풀어넣어서 이 결점이 있는 생두를 제거하게 됩니다. 핸드 소팅은 육안으로 구별해서 결점이 있는 생두를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장 과정이 되겠습니다. 포장 단위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백에 약 60kg이 국제적인 표준 단위입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포장 단위는 사실 다양합니다. 프리미엄 커피인 경우는 작은 용량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이게 하와이안 코나 같은 경우에는 그 40kg대로 용량을 책정을 해서 이용하기도 합니다. 포장 재질은 거니색, 주트백이라 불리는 황마나 사이잘로 만든 백에 담아서 포장을 하고요. 일부 국가에서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소재로 만든 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국가별 포장 단위를 보면 기준 무게 단위는 한 백에 60kg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일반적인 나라에서 60g으로 포장을 하고요. 여기 도미니카는 75kg, 그리고 맨 밑에 있는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한 백을 46kg으로 포장 단위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관입니다. 보관시설은 햇볕이 들지 않은 온도 변화가 적고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고지대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 온도가 낮아야 커피 대사와 호흡 작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두 보관은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한 1년 정도 보관을 하고요. 20도씨 이하, 수분 함유율이 10에서 13%, 상대 습도가 70% 미만 정도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으면 곰팡이가 쉽게 증식하고 너무 낮게 되면 생두의 색깔이 바래고 생두가 마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적 과정인데요. 대부분 커피 생산국은 남반구에 위치했고요. 이 커피 소비국들이 북반구에 위치해서 그 뜨거운 적도를 통과하게 되는데 커피콩의 백태 현상이나 곰팡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을 하는 업자는 품질 유지를 위해서 커피 생두가 12% 내외 수분 함량을 유지할수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커피 가공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셨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